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통의 터널 속을 지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와요. 우리 삶엔 가끔 기나긴 겨울처럼 어두운 시기가 있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이요. 아무리 버텨도 쉽사리 끝이 보이지 않던 정말 끝이 없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힘들고 고된 시간도 어느새 지나가더라고요. 문득 뒤돌아보니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그런 시간들 덕분이었어요. 일찍 피어난 꽃이 시드는 것도 일찍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꾸려가길 바라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의 어린 시절은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서글픈 환경이었어요. 포주였던 아버지는 언제나 밤늦게 들어왔고 집에 계실 땐 술이 만취한 상태로 돌아오셨어요. 그런 아버지 옆에는 술집 작부였던 계모가 항상 있었죠. 친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라졌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었어요. 계모는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세상에 자랑이라도 하듯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네 친딸도 아닌데 왜 널 돌봐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네가 이 집에서 밥이나 먹을 자격이 있냐? 어? 집안일 시켜도 어린애라 영 시원찮고 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뭐라고 대꾸를 했다가 숟가락이 날아올 건 불보듯 뻔했거든요. 저는 이 지리멸렬한 집안이 싫었어요. 계모는 맨날 구박하면서 어린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죠.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고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사는 느낌이었어요. 왜 친엄마는 이런 망할 집안에 나만 놔두고 혼자 가버렸을까 원망스러운 생각이 종종 들곤 했죠. 술에 취한 아버지는 돈이 생각보다 잘 안 벌릴 때는 꼭 제 탓을 하곤 했어요. 어이 순자야, 집안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이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편하게 어디 돈이나 벌어올 수 있겠냐고. 이러니까 내가 요즘 돈이 안 벌리지.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죠. 아빠가 술 처먹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도 이 집안은 깨끗할 거라고요. 근데 그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와도 절대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언제나 두 손 모아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계모가 던져놓은 빨래를 개었죠. 아버지의 잔소리만으로도 힘든데 꼭 이럴 때는 계모도 끼어들어서 재촉하곤 했어요. 빨래까지 개었으면 빨리 내 옷도 다려놔. 당장 입고 나가야 해. 나 이 시간에 바쁜 거 몰라? 그때는 참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의 끔찍한 삶은 바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최순자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저,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이 소문난 저는 학교에서도 언제나 따돌림의 대상이었어요. 야, 최순자. 이름부터 촌스러워 죽겠어. 너희 아빠가 그렇게 이름 지어준 거 맞지? 무슨 딸 이름을 옛날 할머니 이름처럼 지어? 아빠가 포주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 생각 안 한대. 그러니까 이름도 저 따위로 지었지. 넌 왜 그렇게 맨날 집에서 냄새나는 옷 입고 다니냐? 아빠가 포주라면서 돈 좀 있지 않아? 어쩌면 그 계모가 돈을 다 써버려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도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말다툼을 했다간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이름도 이름이지만 가정 환경을 문제 삼으며 놀리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물론 묵묵히 듣고 있다고 해서 속이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었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죠.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 대신 책을 친구 삼아 지내는 게 그나마 나았거든요. 그렇게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었고 언젠간 나도 글을 써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작가가 되어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꿈은 현실의 괴로움에서 저를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고등학생이 된 저는 문예 창작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저의 바램에 불과했어요. 대학은 무슨 여자가 배워봤자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리고 돈도 안 되는 문예 창작과 소설가 나부랭이 하다가 길바닥에 나앉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그동안 키워준 값이 있으니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는 거야. 알겠지? 결국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따른 건 단순히 대학 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저만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직을 하는 게 그 첫 번째 단계였죠.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달 동안 직장에서 돈을 모은 뒤 저는 작은 자취방을 구했어요. 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도주해 자취방에 도착한 제가 얼마나 기쁨을 느꼈는지 겪어보지 못한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참, 대한민국의 제도라는 게 그래요. 저처럼 가족으로부터 숨고 싶은 인간들도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하나만 떼면 어디 사는지 다 나오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제가 사는 자취방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야, 순자야. 네가 어디 감히 나가 살겠다고.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뭔 짓이야.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밥값요? 그동안 아빠가 쓴 밥값보다 제가 한 집안일이 많겠어요. 충분히 보답했으니까 이제 제 인생 좀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더는 아빠 그늘 아래서 숨도 못 쉬고 살기 싫어요. 이 녀석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철이 덜 들었다고요? 아니요. 철이 들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내 인생을 저당 잡힐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 아빠와 계모한테 휘둘리며 살았던 지난 세월보다 혼자 살았던 요 몇 달이 훨씬 가치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연이 미쳤나? 야, 너 맞고 싶어? 네, 미쳤어요. 차라리 처맞고 여기 사는 게 낫지 그 집으로 돌아가긴 죽어도 싫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버텼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행동에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일부러 아버지를 도발한 것도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손찌검을 당한 흔적을 남기려 의도한 거죠. 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증거를 제시하여 인정이 되면 주민등록정보 교부 제한 신청을 걸어 아버지가 제 주소를 알 수 없게 할 수 있거든요. 저의 계획은 성공했고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집도 이사 가면서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죠. 그게 저에게는 처음으로 얻은 자유였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몇 년 동안 이어가면서 저는 평범한 삶을 맛보며 행복을 누렸어요. 하지만 계속 좋은 일만 펼쳐지진 않았어요. 결국 20대 후반쯤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서 해고를 당했어요. 저는 나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망할 걱정 없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은 나라가 망하거나 엄청나게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잘리기도 힘든 직업이었으니까요. 첫 해에는 고배를 마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냉정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도전에선 결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그 순간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 면사무소에 발령받고 시골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곳 사람들은 따뜻했고 시골의 조용한 풍경도 어느새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면사무소에 오실 때마다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맞아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엔 낯선 저를 경계하시던 분들도 많았지만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드리고
작은 불편 하나도 귀 기울여 듣다 보니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게 느껴졌어요. 가끔씩은 어르신들께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곤란해하실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어르신들과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한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쓰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제가 대신 천천히 하나하나 써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차근차근 설명드리니 할아버지께서 아가씨 덕분에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활짝 웃으셨어요. 그 후로는 그 할아버지는 동네에 저를 칭찬하셨나 봐요. 면사무소에 가면 그 예의 바르고 친절한 아가씨가 다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동네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얼굴이 되었고 종종 면사무소에 찾아오셔서 저부터 찾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저를 무척 좋아했고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분이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시골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며 어르신들과의 정을 쌓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날씨도 좋고 그냥 집에 가기엔 뭔가 아쉬운 기분이라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돌려보니 아이 하나가 물가에서 미끄러져서 빠지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일 새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죠.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배운 수영이 이럴 때 도움을 줄 줄은 몰랐어요. 다행히 아이를 무사히 건져냈고 아이는 많이 놀랐지만 큰 부상 없이 괜찮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지역 경찰관 아저씨 아들이었어요. 경찰관 부부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꼭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저녁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경찰관 아저씨의 아내분이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다고 했어요. 결국 저와 경찰관 아저씨 둘만 식당에 있게 된 거죠. 정말 감사해요, 순자 씨. 아이가 놀라긴 했지만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가 어찌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아저씨.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도왔을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더 빨리 뛰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순자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내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하네요. 다음엔 꼭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후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면사무소에 출근했는데 직원들이 이상하게 절 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들 뭔가 숨기고 있는 눈치였죠. 결국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다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순자 씨, 그게 좀 말하기 민망한데 어제 경찰관님이랑 식사하셨죠? 그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소문이요? 대체 무슨 소문인데요? 그러니까 둘이 불륜 관계라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둘이 식사하는 걸 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풀려서 얘기하더라고요. 불륜이요? 어이가 없네요. 아이를 구해줬다고 해서 감사 인사로 대접받은 것뿐인데 이렇게 이상한 소문을 만들다니. 우리도 알죠. 순자 씨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그냥 동네가 좁다 보니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시골의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고 부풀려질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 어떤 일이든 금세 퍼지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지기 마련이었어요. 경찰관 아저씨와의 식사 한 번으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죽일년이 되어버렸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어르신들마저도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소문은 저를 순식간에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문에 대해 들은 지 4일 정도 지났을까요?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불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저를 노려보며 막무가내로 다가오셨어요. 야, 네 년이 우리 아들이랑 바람피는 그 년이냐? 어디서 눈꼴 사납게 남의 남편을 넘봐?
이년아, 감히 어디서 그런 발칙한 짓을 해? 건들 게 없어서 유부남 경찰관을 건드려? 아주머니의 입에서 경찰관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저는 이분이 그 경찰관 아저씨의 어머니라는 걸 눈치챘어요. 분명 소문을 듣고 오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경찰관님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요. 오해? 오해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 우리 아들이랑 니년이 단둘이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눈빛 교환하는 거 다 봤다던데?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다고? 그게 오해라고? 이 망할 년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정말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드님이 고마워서 대접해 주신다는 말씀에 응했을 뿐인데. 아우 닥쳐! 네가 우리 순진한 아들한테 불쌍한 척하면서 살살 꼬드긴 거지?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평생 고생했겠냐?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감히 우리 가족을 망치려 들어?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어요. 그 분노의 칼날이 저를 찔러대는 듯한 기세였죠. 아주머니는 갑자기 제 옷깃을 잡아채더니 거친 힘으로 저를 이리저리 휘둘렀어요.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저는 비틀거리며 따라가야 했어요. 아주머니의 손은 마치 철제 갈고리처럼 제 옷깃을 놓지 않았고 제 몸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녔죠. 주변의 직원들이 아주머니를 떼놓았지만 아주머니는 다시 달려들더니 이번에는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어찌나 힘이 센지 저는 종이 인형 마냥 질질 끌려다녔죠. 머리가 정말 죄다 뽑힐 것 같다고 느낀 그때 동사무소 문을 열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경찰관 부부였어요. 경찰관은 아주머니를 떼어놓았고 그 사이 혼비백산이 된 얼굴로 경찰관의 아내분이 와서 저의 상태를 살폈어요. 경찰관의 아내분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된 경찰관 어머니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계셨죠. 춘서 너 잘 왔다. 안 그래도 너도 가만 안 두려고 했어. 너 이 여자랑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우 엄마를 두고 이러면 안 되지. 내 아들이지만 정말 실망이다. 어머님 오해세요. 지우 아빠는 바람핀 게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아이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정말 감사한 마음에 대접해드린 것뿐이에요. 맞아, 엄마.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지우가 큰일 날 뻔했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지우가 큰일 날 뻔했는데 구해주신 분이 있다고. 엄마는 나한테 얘기 듣고도 참. 지우를 구해준 사람이 저 아가씨라고? 네, 어머님. 원래 저도 같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급하게 친정에 일이 생겨서 못 가서 두 분이서 식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는 바람에 근데 그걸 설마 어머님까지 믿으실 줄이야.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처음에는 저를 노려보던 그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말을 잇지 못하는 듯 입술이 떨렸고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스쳐갔죠. 그분의 손은 힘을 잃고 천천히 내려갔고 마침내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소문을 그대로 믿고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와 당황스러움이 밀려왔던 거겠죠. 제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길래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지. 저렇게 여리여리한 아가씨인 줄 알았나. 아가씨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꾸 말씀을 끊으니까 이야기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꾸 역정을 내시는데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요? 아이고 창피해라. 아가씨 너무 미안해요. 내가 멍청한 여편네요. 연병할 것들이 지들 두 눈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 걸 똑똑히 봤다고 하는 바람에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어요. 그것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엄마, 또 미용실 아줌마한테 들었죠? 그 아줌마 내가 구라쟁이라고 했잖아. 또 그 인간 말 믿었어.
아유, 난 이번엔 진짜인 줄 알았지. 그 아줌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말해서. 이렇게 불륜 오해 사건은 어이없게도 끝이 났어요.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지만 아주머니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저도 조금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일일이 사과를 하셨어요. 좀 성격이 있으셔서 그렇지 성품 자체는 나쁜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직접 떡을 해오셔서 직원들에게 싹 다 돌리며 면사무소에서 난동 부렸던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에게는 떡 말고도 곶감 한 박스도 가지고 와서 쩔쩔매는 얼굴로 사과하셨죠.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안 받아주기도 뭐했습니다. 아가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미안해요. 헛소문 퍼뜨리는 놈들 내가 혼쭐을 내줄 거야. 그것들 눈에 띄기만 해봐. 그냥 머리카락을 죄다 뜯어 놓으려니까. 아가씨도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 있으면 나 불러. 알았지? 네네, 아주머니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위기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경찰관 부부와 더 친해졌어요. 그 부부는 저한테 늘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고, 저도 그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인 걸 알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종종 시간을 맞춰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집에 놀러 가서 술도 한 잔씩 했어요. 경찰관 부부는 어린 나이에 만나 인연을 맺은 부부였어요. 10대 때 사고를 쳐 지금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웠다고 해요. 경찰관은 자기가 군대 다녀와서 경찰 시험 본다면서 공부에만 집중하느라 부모님이랑 아내분께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고생이 결실을 맺은 건지 각자 경찰관, 회사원이란 번듯한 직업도 생겼고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독립도 했다고 해요. 확실히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서 그럴까요? 30살인 몇 살이나 어린 부부지만 굉장히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날도 경찰관 부부네 집에 초대받아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다들 기분이 좋아서 농담도 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좀 차분한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진지해졌어요. 경찰관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순자 씨, 요즘에는 혼자 지내면서 좀 외롭진 않아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게 쉽진 않을 텐데. 글쎄요, 가끔 그리울 때도 있긴 하죠. 특히 친엄마가 생각날 때가 많아요. 어릴 때는 원망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를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니. 저는 경찰관 부부에게 시골에 와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말했다기보다는 술 기운에 감성적으로 변해 저도 모르게 털어놓았죠. 술이 깬 다음 날 경찰관 부부에게 어제 한 얘기는 아무에게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자 경찰관 부부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면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사람으로 보이냐고 했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켜주었고 이 마을에서 저의 가정 환경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 부부뿐이었어요. 순자 씨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컸을지. 괜찮아요.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으니까요. 가끔은 혼자라서 더 편한 것도 있는걸요.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순자 씨,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 경찰서에서 가족을 찾기 위해 DNA 등록을 받거든요. 혹시 순자 씨도 한번 등록을 해보면 어떨까요? DNA 등록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간단해요. 순자 씨 DNA를 등록해두면 경찰서에서 실종자나 가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서로 일치하는 DNA가 있다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가족을 찾으셨어요. 맞아요. 가끔 TV에서 보던 가족 상봉 같은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저도 몇 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가슴 찡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솔깃해졌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저는 엄마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커졌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진다는데 가족 따윈 필요 없다고 자신하던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한때는 엄마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만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그 빈자리가 그리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어쩌면 살아계실지도 모를 엄마를 만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져갔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필요 없다고 단정지었던 것들이 다시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니까요. 그렇게 저는 경찰관의 조언을 듣고 DNA를 등록하기로 결심했어요. 이틀 뒤 경찰서에 가서 제 DNA를 채취하고 등록을 마쳤죠. 직원들이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DNA를 통해 가족을 찾는 과정을 말해줬는데 뭔가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느껴졌어요. 만약 정말 엄마를 찾을 수 있다면 그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며칠 뒤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몇 년 걸릴 것도 감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빨리 찾는다고요? 더 놀라운 건 친모 쪽에서도 저를 1분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보고 싶으니 유전자 등록까지 했겠지만 저를 버리고 간 친모가 자식인 나를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건 좀 묘한 기분이었어요.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는 없었기에 저는 다음 날 바로 약속을 잡았죠. 곧 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못 이룬 채 뜬 눈으로 지새고 출근한 저는 점심시간이 되자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은 덜덜 떨렸어요. 진짜로 엄마를 찾은 게 맞을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해 호흡을 가다듬고 엄마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 부부가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아내분은 여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시간에 계시는 건지 의아하긴 했지만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빨리 엄마를 볼 생각뿐이었거든요. 저는 경찰관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친모가 와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 뵙고 싶어요. 순자 씨, 조금만 진정해요. 사실 그 전에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해서. 맞아요, 순자 씨. 상황이 조금 복잡하니까 제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도 망설이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죠.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마음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결국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말했어요.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한 건데요? 왜 자꾸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여보, 그냥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두 분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 그냥 두 분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또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모종의 대화를 하던 경찰관 부부는 갑자기 두 사람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양쪽으로 비켜섰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제 앞에 길을 열어주려는 듯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그들의 시선을 따라 뒤쪽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급한 마음에 주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경찰관 부부의 뒤에서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경찰관의 어머니였어요. 그분의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듯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의 표정, 눈빛, 그리고 미묘하게 떨리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눈빛은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무엇인가를 마주한 것처럼 깊고 간절했어요. 저는 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몸에서 전해지는 떨림과 함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우리 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그분은 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제 엄마였던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았지만 그 울음소리와 떨림이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죠? 친엄마인 것 빼고는 아는 게 없는데도 그냥 엄마를 찾았다는 생각만으로도 감정이 울컥했어요. 엄마와 저는 그렇게 경찰서에서 30분이 넘도록 펑펑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울고 나서야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진정할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 맞죠?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찾고 싶었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엄마의 얼굴에서 슬픔과 후회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너처럼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 할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살았는데 계모는 날 구박하기 일쑤였고 할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단다. 날 그저 방치했지. 그래서 결국 나는 집을 뛰쳐나왔어. 그래서 그렇게 가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가출하고 나서 만난 사람이 네 친부였어. 처음에는 나를 잘 대해줬지. 하지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모든 게 변했어. 날 막대하기 시작했고 집에 가두고 괴롭혔어.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단다.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 저를 두고 떠난 거군요. 그땐 엄마도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맞아. 나도 그땐 너무 어렸어. 이 말은 너한테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도 할 말 없고 내 죄를 씻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는 미성숙한 나이였단다. 네 아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서 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날 밤 난 네 아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뛰었어. 밤중에 달리고 또 달리다가 결국 힘이 다해 기절했는데 깨어보니 낯선 남자의 집이었단다. 그 남자가 지금의 내 남편이야.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엄마가 겪은 억울함, 슬픔,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그리고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엄마를 보며 엄마의 운명을 딸이 결국 담게 된다는 것이 참 기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물론 처음부터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 처음엔 단순히 어린 나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 나에게 검정고시 준비도 하게 해주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게 해줬어. 일자리도 찾아주고 그렇게 나를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줬지. 그렇게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 그럼 지금 엄마 남편분께서는 혹시 저의 존재를 알고 계시나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야기 도중 경찰관 부부를 쳐다봤어요. 경찰관이 엄마의 과거를 몰랐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리고 아들까지 알 정도면 엄마의 남편이 모를 일도 없고요. 저는 경찰관의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엄마가 낳았다는 여자가 똑하니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한 속내는 몰랐지만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걸 보면 이 상황을 나쁘게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맞아, 알고 있어.
어느 날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 그때 내 과거를 모두 털어놓으며 말했지. 이런 더러운 과거를 가진 나는 한 사람의 아내로 살 수 없는 여자라고. 지금도 나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인식이 안 좋은데 그 시대에는 어떻겠니? 그렇게 말했는데도 남편은 내 손을 놓지 않았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더라. 엄마의 현 남편은 엄마의 과거를 감싸주고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해요. 몇 년 동안은 도시에서 살다가 시모 몸이 편찮아지면서 함께 시골로 내려가게 됐고 이곳에 터전을 잡게 된 것이었대요. 엄마는 시모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이곳에 계속 머물렀다고 해요. 엄마는 이곳에서 제 이복 동생인 준서, 그러니까 저와 친한 경찰관을 낳게 된 거죠. 엄마는 준서를 키우면서도 제 생각이 끊임없이 났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아이를 키울수록 제 생각이 더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찾아보려고 여러 차례 노력하셨대요. 하지만 예전에 살던 곳에 가봐도 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준서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저를 찾아다녔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술을 기울이고 있던 엄마는 그만 제 이복 동생 준서에게 비밀을 들켰대요. 술에 취해 저에 대한 그리움에 엉엉 울며 혼잣말을 하던 걸 준서가 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엄마는 제 존재에 대해 준서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대요. 준서는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엄마의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오히려 같이 누나를 찾자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이복 동생 준서는 DNA 등록을 했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아요. 이복 누나가 순자 씨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거 보면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모양이에요. 준서의 이 말이 끝나자 엄마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다시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단 한 번만 엄마에게 기회를 줘. 너를 두고 떠난 것도, 그때 너를 불륜녀로 오해해 함부로 대한 것도 모두 후회하고 있어. 네가 내 딸인 줄 알았으면 그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엄마의 말에 가슴 깊이 억눌려 있던 섭섭함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떠오르며 또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정말 저는 울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저 진짜 구박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친부랑 계모가 저한테 함부로 말하고 저를 몰아세웠던 그 순간들이 저한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왜 날 두고 떠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엄마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또다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쌓여있던 섭섭함과 그리움이 다시 한번 또 터져나왔어요. 엄마의 품에서 오랜 시간 못다한 울음을 쏟아냈어요. 엄마도 저도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이렇게 다시 만난 기적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유난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2번이나 그렇게 큰 소리나 오열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저희 모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버린 건지 소문이 나버렸어요. 소문의 출처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엄마를 만났던 장소를 생각하면 경찰서 직원이겠죠.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다 정의롭고 입이 무거운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저번에 불륜이라고 오해받았을 때처럼 이번에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런데 저번과 달리 저는 그 소문을 일찍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친엄마를 뒤늦게 찾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면사무소 직원이나 동네 사람들도 저에게는 동정심을 품고 굳이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함구한 거였어요. 문제는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엄마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고
또 그 아이를 버린 것 때문에 동네에서 이미지가 나락을 가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히 엄마 집에 가려고 마을에 갔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였어요. 저 맞은편에서 엄마의 실루엣이 보이는 걸 보고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려는데 골목길에 앉아있던 시골 할매들이 엄마가 지나가는 걸 보고 비난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런 여편네는 왜 아직도 바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해프게 굴고 애까지 버렸으면서 참 뻔뻔하기도 하네.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집안에만 숨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요. 차라리 조용히 숨어 지내면 모를까.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꼴이라니. 우리 동네에서 저런 사람을 매일 봐야 한다는 게 끔찍해. 그렇게 뻔뻔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날라리처럼 살지 않았겠어? 진짜 우리 마을의 수치야. 아유, 더러운 년. 저 년 지나가니 침 한 번 더 뱉어야겠다. 할매는 그러면서 엄마가 오는 쪽으로 침을 뱉었어요. 그 침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생생히 들렸어요. 그래놓고는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비웃음을 던지더군요. 엄마의 발걸음이 주춤거리며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엄마는 그들의 비난에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할매들 중 한 명은 평소에 제가 친절하게 대해드리던 할머니였어요. 면사무소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마주치면 종종 무거운 짐도 들어드리곤 했죠. 노인네가 그렇게 나서서 우리 엄마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 할매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싶었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할매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대체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라서 그래. 저 여자는 말이야. 아이고, 이 사람아. 저 아가씨가 그 여편네 딸이잖아. 몰라? 아니, 이 아가씨가 그 여편네 딸이라고? 아니, 딸은 되게 야무지게 컸는데 왜 엄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는 하셨어요? 그냥 소문만 듣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가씨, 당연히 아가씨 엄마니까 안 좋은 소리 들려오면 기분 나쁜 건 아는데 우리가 없는 말 하진 않잖소. 저 여편네가 아가씨를 버린 건 사실이잖아.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할매들과 대치를 벌이고 있던 저를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제 팔을 끌어당겼어요. 엄마는 저한테 괜찮다며 그냥 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참을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잡히지 않은 손으로 할매들이 앉아 까고 있던 멸치 그릇을 힘차게 엎어버렸어요. 멸치가 사방으로 튀면서 바닥에 흩어졌고 할매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요? 저도 그럼 사실 한번 말해볼까요? 나이 드실 대로 드셔놓고 이렇게 사람 앞에서 침 뱉고 깔깔대는 거 굉장히 저열한 거 아시죠?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요, 이제 할머니들이 동사무소에 와도 내가 절대 안 도와줄 거예요. 서류가 안 보인다고 눈 침침하다고 해도 무시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커피도 다시는 내가 안 뽑아줄 거고요. 다들 알아서 사드세요. 아니 이게 새파랗게 어린 게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행패 부리면 다 용서받을 줄 아는 거야? 네가 아무리 우리한테 뭐라고 해도 저 여편네가 저지른 짓은 사라지지 않아.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시면 어른답게 먼저 행동을 하셔야죠. 만약 다음번에도 우리 엄마 괴롭히면 멸치 없는 걸로는 안 끝날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아직 엎어지지 않은 멸치 그릇도 또 엎어버렸어요. 할매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노려보는 제가 무서운 듯 슬금슬금 도망치려고 했어요. 도망치는 할매들을 보며 저는 일부러 마을 한복판에서 쩌렁쩌렁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마을에 있는 누구든 우리 엄마를 건드리면 제가 직접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어요. 사람들이 제 큰 소리를 듣고 하나둘 모여 웅성거렸지만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울분은 너무나 컸고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저를 더 단호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도 저는 그 뒤 우리 엄마에 대해 욕하는 사람만 보면 바로 쫓아가서 욕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어요. 마을에서 예의 바른 아가씨로 소문났던 저는 어느새 무서운 헐크 아가씨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예전과 달리 엄마를 욕해 저한테 찍힌 사람들에겐 웃지도 않고 딱딱하게 굴고 커피를 뽑아달라면 그 정도는 알아서 드시라고 대놓고 말하며 무안을 줬어요. 여직원이 이렇게 어른들한테 굴면 주변에서 혼낼 만도 한데 제가 마을 한복판에서 난동 부린 사건을 들으셔서인지 직원들이 일부러 모르는 척 해주거나 혹은 저 대신 그 인간들을 상대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제 이미지는 안 좋아졌을지 몰라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난리를 치고 차갑게 구니까 그 대신 우리 엄마한테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건 줄더라고요. 엄마, 요즘 마을 사람들 중에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누가 또 엄마한테 말이라도 걸었어요? 아니야, 순자야. 이제는 아무도 그런 소리 못해. 네가 그렇게까지 해주니 다들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같더라. 적어도 대놓고 손가락질하거나 예전처럼 침을 뱉진 않아. 네가 나서서 그렇게 해준 덕분이야. 저는 엄마의 말에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엄마가 편히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동안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그런데 순자야, 나도 이제는 좀 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말이야.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야. 네 입장도 생각하면 여기 계속 있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이사요? 왜요?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네가 괜히 나 때문에 힘들까 봐 그렇지. 그리고 사실 아직도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해.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이다. 엄마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아무리 난리를 치면서 엄마를 대놓고 욕하는 인간들에게 혼쭐을 내준다 해도 보수적인 시골 동네에서 중년 여자가 이런 소문을 단 채 살아남기는 힘들었어요. 그런 엄마의 입장을 저도 이해했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걸 막을 수 없었죠. 결국 엄마와 제 이복 동생인 준서는 지금 사는 시골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소도시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엄마와 동생은 그렇게 떠나기로 결심한 거였죠. 엄마와 이복 동생이 소도시로 이사를 간 뒤 저는 그곳을 자주 찾게 되었어요. 마치 저희의 가족이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 갔어요. 엄마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죠. 적어도 마음은 편해 보였어요. 더 이상 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주말마다 엄마네 집에 가서 밥도 같이 해 먹고 동생네 부부와는 종종 산책도 했어요. 어느 날은 다 같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집에서 직접 빵을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엄마와 동생네 부부, 그리고 조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울 때마다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힘들고 고단했던 시절을 이겨내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제게는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바로 소설을 쓰는 거였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싶었던 꿈은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아 소설을 써내려갔어요. 저는 창작의 즐거움에 푹 빠져 지냈어요.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죠.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저만의 상상력을 글로 풀어내는 일이 얼마나 흥미롭고 즐거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현실의 어려움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렇게 소설의 형태를 갖추어 나갔어요. 어느 날 엄마와 동생네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에 슬쩍 소설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제가 창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요. 뭐라고? 네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진지하게 쓸 생각을 했니? 그냥 제가 상상한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이 겪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워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하면서요. 오, 드디어 우리 집에서도 작가 한 명 나오는 건가? 응원할게. 우리 누나라면 분명 잘 쓰겠지. 그래도 소설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정말로 괜찮겠니? 엄마, 이건 저에게도 치유가 되는 과정이에요. 현실에서 겪지 못한 이야기들을 쓰면서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어, 순자야.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엄마도 응원할게. 네가 만든 이야기라면 분명 좋은 소설이 될 거야. 우리 누나가 쓴 책이 유명해지면 나중에 자랑하고 다녀야지. 저는 엄마와 동생 부부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글을 쓰는 동안 제 마음속에 묵혀있던 슬픔과 아픔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작의 과정을 통해 제 내면에 깊이 잠재해 있던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글을 쓰는 일이 얼마나 큰 치유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소설을 완성해 공모전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소설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순자야, 정말 잘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이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없었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소설이 당선됐다고 해서 제 인생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건 작은 공모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로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글을 쓰는 동안 제 내면에 있던 감정들을 정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이 소중하다는 거였어요. 그 경험들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물어낼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앞으로도 글을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가족들과는 잘 지내고 있고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현재 힘든 일 때문에 지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사연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